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붓기가 동반이 된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의심을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캠핑이나 소풍을 재밌게 갔다 와서 그날 밤이나 다음날 너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팠던 기억 있으시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갔다가 다리 터질 뻔한 썰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소풍 다녀오고 캠핑 다녀오고 근데 그 다음날 종아리가 너무 뻐근하고 욱신거려요. 이거 혹시 근육통? 아니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하지정맥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 두 가지의 차이점, 근육통과 하지정맥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풍 아니면 캠핑 갔다가 왔더니 종아리가 막 욱신욱신하고 너무 아파요. 이거 혹시 알배김인가요? 아니면 하지정맥류인가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소풍이나 캠핑 갔다 와서 다리가 아픈 거는 알배김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연성 근육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DOM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평상시보다는 좀 많은 활동을 했을 때, 평상시에는 잘 안 쓰던 종아리 근육을 썼을 때 근육섬 위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이런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은 바로 아픈 게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지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상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격렬한 활동 내지는 평상시에 하지 않던 활동을 하고 나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증상이 시작되고요. 움직일 때 되게 뻐근하고 누르면 아파요. 욱신욱신거려요. 근데 좀 쉬고 스트레칭하고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대부분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오거나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런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아픈 게 아니고 정말 육안으로 볼 때도 다리가 붓고 열감이 있고 피부 표면에 핏줄 같은 게 살짝 튀어나오는 게 보인다면 이거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지정맥류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좀 안전하겠죠. 요즘에는 초음파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병원 간다면 명확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지연성 근육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DOMS.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지연성 근육통은 평소보다 많은 운동이나 활동을 한 후에 생기고요. 보통 12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근육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한 다음날 우리 헬스장 안 가다가 헬스 한번 하면 다음날 되게 뻐근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연성 근육통이에요. 왜 생기냐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을 하게 되면 미세한 손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미세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보통 붓기 같은 증상이 함께 동반을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가 제일 심하고요. 3일에서 5일 정도 때 점점점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근육통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그냥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어떤 운동을 할 때 잘 생기냐면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걷는다든지 내리막길이나 뛰는 동작처럼 근육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이런 통증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안 하던 운동하는 게 뭐예요? 소풍을 갔는데 갑자기 언덕을 올라가야 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장시간, 1시간, 2시간 걸어야 될 일이 생겨요. 소풍 가면. 캠핑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장비를 들고 언덕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산악 지형을 올라가서 장비를 펴야 된다. 이러면은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쓰잖아요. 그때 생기는 근육통이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 근데요,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붓기가 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붓고 며칠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 일반적인 알배김, 그러니까 지연성 근육통은요, 보통은 3일에서 5일 정도면 점점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점점 거기가 붓기가 동반이 된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질병을 의심을 해야 되고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이라 그랬죠.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정맥 안쪽에 있는 판막이 제때 탁 닫혀야 되는데 이게 닫히지가 않아서 다리에 있는 피가 상체 쪽,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쪽에 혈액이 쏠리니까 붓기가 점점 지속이 되고 통증이 오래 가는 겁니다. 이런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는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통증이 오래 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무겁고 쑤시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지연성 근육통은 뭐라 그랬어요? 움직일 때 아프다 그랬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파요.
두 번째, 다리가 쉽게 붓고 특히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나면 오후, 저녁 때 다리에 피가 확 쏠리면서 더 통증이 심해져요. 오후쯤 되면 피부 쪽으로 좀 핏줄이 좀 비치기 시작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울퉁불퉁 돌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밤에 잘 때 쥐가 난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쥐가 난다? 이거는 거의 정맥류가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통증이 오래가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쉽게 붓고 핏줄이 비치고 잠을 잘 때 쥐가 나는 이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거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특히 소풍이나 캠핑처럼 평상시보다 활동량이 좀 많았다. 그럴 때 이런 통증이 생겼으면 단순히 피로인가? 라고 넘기지 말고 한 며칠이 지나도 아프다면 이거는 좀 질병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근육통이랑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이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저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조금 무리하고 나서 오는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냐 아니면 혈관의 문제냐 체크 포인트 한 4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언제 아프기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활동을 한 그날은 별로 안 아파요. 그 다음날이나 이틀 후에 아파요. 하지정맥류는요, 활동을 많이 한 그날 저녁에 아픕니다. 두 번째, 통증의 양상. 근육통은요, 특정 부위를 누르면 아파요. 되게 뻐근하고. 하지정맥류는요, 어느 특정 한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쑤시고 짓누르고 무겁고 통증이 넓게 퍼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다리에 피가 쏠려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겉으로 봤을 때 외관상 변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근육통인 경우에는 그냥 외관상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정맥류는 외관상 핏줄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나 낮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후 되니까 핏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푸르스름하게 정맥이 도드라져 보인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해야죠. 자, 네 번째, 회복 기간인데요. 근육통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지정맥류는 조금 쉬면 낫는 듯 하다가 오래 서 있으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정맥류의 특징입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4가지 구분점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도 좀 헷갈린다. 이러면 그냥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그 자리에서 혈류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하면 초음파 딱 되자마자 거의 10분 이내에는 환자분은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 근육통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는 말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연성 근육통과 하지정맥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럼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 건가요?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요? 하지정맥류는요, 다리 정맥 속에 있는 판막이 약해지거나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정맥이 하는 역할은 다리에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리에 있는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안에 판막이라는 게 이 압력을 이기면서 피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일방통행이에요. 밑에서 위로만 가게 하지 위에서 아래로는 못 가게 딱 막아줍니다. 근데 이 판막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될 혈액이 올라가질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력이 계속 다리 쪽에 있는 정맥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압력에 의한 염증이 생기고 그게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면요. 정상 상태에서는 저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밑에 있는 피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만 올라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흐르는 게 정상인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닫히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죠. 올라가던 피가 그냥 내려와요. 올라가던 피가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쪽에 피가 쏠리잖아요. 이게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왜 증상이 악화되는가?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요, 우리 정맥이 중력에 의해서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죠. 그럼 이거를 퍼 올려야 되는데 퍼 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올라가던 피도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 다리 쪽 정맥에 피가 고이게 되고 종아리를 뻐근하게 하고 붓게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지정맥류 잘 생기는 직업분들이 있죠. 교사, 선생님들 하루 종일 서서 강의하시잖아요. 간호사,
간호사들도 정말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앉을 새가 없어요. 미용사분 일하는 자세 보세요. 늘 서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사, 간호사, 미용사 같은 직업이 이런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주요 원인을 좀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정맥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잘 생깁니다. 성별로 따지면은 여성이 조금 더 흔해요. 그리고 역시나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노화와 관련이 돼 있죠. 나이가 들수록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여성분들은요, 임신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임신했을 때 호르몬이 확 변화가 되고 복압이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면 정맥류가 잘 생긴다 그랬죠. 비만, 살이 쪄도 이 하체로 가는 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잘 생기고. 또 오래 서 있는 습관, 그러니까 직업적인 요소도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운동 부족, 운동을 너무 적게 해도, 반대로 너무 많이 해도 이렇게 정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거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활동 자체가 판막 기능이 약해진 정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로 확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정맥류 환자분들 어느 순간 갑자기 증상이 시작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서서히 진행을 하는 질환이니까 증상이 굉장히 천천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어느 순간 뭐 운동을 하다가 그날따라 운동이 너무 잘 돼서 평상시보다 한 2배쯤 운동을 많이 했더니 그날부터 증상이 생겼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저는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갑자기 종아리가 아프고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류라는 게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5번째,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이거 혹시 하지정맥류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원인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혈액순환이 돼야 산소 공급도 되고 영양 공급이 되잖아요. 이런 정맥류가 있으면 잠자는 동안 종아리 근육 내에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쥐가 난다면 하지정맥류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질문은 그러면 병원 가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나요? 심한 경우에는 보자마자 알죠. 여러분도 딱 보면 알잖아요. 혈관이 좀 튀어나왔네? 하지정맥류. 옛날엔 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육안으로 보고 튀어나온 게 있는지 확인해서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얼마나 장비가 좋아졌습니까? 육안으로 봐서 튀어나온 건 당연히 정맥류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피부 안쪽에 지방층 아래쪽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맥들을 검사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맥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가면 어떻게 진단하냐면 먼저 물어봐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언제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누워있을 때도 괜찮은지 다리를 위로 들면 좀 괜찮아지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는 다리에다 이제 초음파를 딱 대고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봐요.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일방통행으로 흐르잖아요, 정맥은. 이게 일방통행으로 잘 흐르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막 가다가 양방향으로 막 역류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초음파에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런 검사를 해서 내 다리에 있는 정맥 중에 어떤 정맥이 얼마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역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검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초음파 검사이기 때문에 금식도 필요 없거든요. 예약 잡고 가셔서 진료 보시면 그 자리에서 결과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검사입니다. 특히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맥, 피부 안쪽 깊숙이 있어서 있는 거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이런 정맥류는 진짜 초음파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환자분들 중에는 전혀 정맥류라고 생각 안 하고 왔다가 하지정맥류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냥 종아리가 아파서 왔다. 종아리에 쥐가 와서 왔다. 라고 했는데 초음파를 막상 대보면 하지정맥류가 엄청 심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맥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7번째, 하지정맥류가 맞다면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입니다. 꼭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경증이나 초기라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라면
압박 스타킹 착용하는 거, 생활 습관 개선하는 거, 약물 치료, 이 세 가지를 비수술적 치료로 이야기를 해요. 압박 스타킹은 의료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요. 이 스타킹이 피부를 꾹 눌러서 정맥의 압력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다리 쪽에 피가 쏠린 거를 위로 올라가게 해주니까 도움이 좀 되겠죠. 생활 습관 개선은 오래 서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 같이 근육을 좀 키우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걸로 다리 쪽에 쏠려 있는 피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게 생활 습관 개선이고요. 약물 치료는요, 먹는 약이 정맥의 탄력을 좀 개선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전문 의약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영양제처럼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셔서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으셔서 약을 먹어보면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일 때 얘기고요. 중증도 이상의 정맥류가 있다. 이럴 때는 비절개하는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은 절개해서 혈관을 제거하는 거고요. 비절개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좀 지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베나실이라고 접착제로 혈관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경화제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경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수술적 치료보다는 시술적 치료를 많이 하는 추세니까 이거는 뭐 각각 선생님들이랑 치료 방법을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는 끝나고 시술 끝나고 나서도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관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역류 시간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나 스타킹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8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있죠. 하지 정맥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굉장히 조금씩 진행되는 생활습관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고쳐야죠. 특히 봄철이나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질 때는 몇 가지만 잘 챙겨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서 있었거나 많이 걸었다면 다리를 좀 높여서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올려두는 게 좋아요.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지 않도록 순환을 도와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 스타킹을 평상시에 착용하세요. 내가 오늘 많이 걸을 일이 있다. 그러면 압박 스타킹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많이 걷거나 운동하는 날 아니면 등산하는 날 압박 스타킹 착용하고 활동하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해요. 물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정맥 안쪽에 혈액이 저류가 될 확률을 좀 낮춥니다. 더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종아리 근육 자주 움직이기.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정맥순환에 굉장히 좋은 게 종아리 근육인데 가볍게 발꿈치만 들었다 놨다 요거만 시간 날 때 잠깐씩 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자주 움직여주세요. 다섯 번째, 꽉 끼는 옷은 좀 피해주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허리띠가 너무 꽉 조인다든지 아니면 레깅스나 타이즈를 입었는데 복부를 꽉 압박을 한다. 이게 복압을 올리면서 정맥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한 옷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피로감 이런 거를 떠나서 하지 정맥류로 진행되는 거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내가 오늘 좀 무리했다 싶은 날에는 꼭 다리 마사지 해주시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습관 가지시고 활동이 많을 것 같은 날은 미리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봄철에 캠핑이나 소풍을 갔다 와서 갑자기 생긴 근육통, 이게 과연 단순 근육통, 지연성 근육통인지 아니면 하지 정맥류의 초기 증상일지를 구별하는 방법과 예방법도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